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앞으로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농사가 잘 되고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더위를 식혀주며 가을이면 황금 들판이 물결치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참으로 살기 좋은 고장이었지요. 이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 집은 바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부자의 집이었습니다. 소술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은 어찌나 긴지 마을 어귀에서도 훤히 보일 정도였으며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어 쥐들도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재물이 넘쳐난다고 해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었으니 특히 안주인 마님인 최 씨 부인의 성정은 고약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욕심이 끝이 없고 심술이 볼에 덕지덕지 붙은 사람이라 아랫사람들을 잠시도 가만두지 않고 볶아대는 통에 하인들의 한숨 소리가 담장 밖까지 새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곳간에서 쌀 한 톨이 없어지는 것은 참지 못하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일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서 동양 온 스님이나 거지를 보면 소금을 뿌려 내쫓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네 앞을 지나갈 때면 괜히 옷깃을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지요. 그런데 이 삭막하고 차가운 최 부자네 집에도 한 줄기 따스한 햇살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몸종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최 부자네 집에 거두어져 자랐는데 비록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거친 일을 하며 살았지만 그 용모는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왔습니다. 하얀 피부는 뽀얗게 빛났고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은 깊고 선하며 웃을 때마다 피어나는 보조개는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고와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며 밤이 늦도록 바느질을 하고 다듬이질을 하느라 손가락 끝이 성할 날이 없었지만 언제나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가 도와드렸고 배고픈 길고양이에게 자신의 밥을 덜어주는 등 그 착한 심성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빨래를 할 때면 을의 연화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최 부자네 집이 저렇게 잘 돌아가는 건 다 연화 덕분이야. 그 어린 것이 어쩜 그리 야무지고 착한지 몰라. 그러게 말일세. 안주인 마님 등살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텐데 찡그리는 얼굴 한번 못 봤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다니까. 사람들은 연화를 안쓰러워하면서도 그녀의 고운 마음씨를 사랑했고 이는 곧 최 씨 부인의 귀에 들어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친딸보다 더 예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연화가 눈엣 가시처럼 미웠습니다. 자신의 딸은 비단 옷을 휘감고 좋은 음식을 먹여도 인물이 나지 않고 성격마저 자신을 닮아 표독스러운데 천한 몸종 주제에 감히 주인의 길을 죽인다며 혼자 분을 사귀곤 했습니다. 부인은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자신의 주름살과 비교되는 연화의 팽팽하고 고운 얼굴을 떠올리며 질투심에 불타올랐고 어떻게 하면 연화의 길을 꺾어 놓을 수 있을까 골몰하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면 연화의 일손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이불을 빨아 널어야 했으며 산과 들로 나무를 캐러 다니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화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쉬는 꼴을 보지 못해 이 게으른 것아 벌써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빨래를 다 못했느냐 라며 쏘아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연하는 죄송합니다. 마님, 얼른 마치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대답하며 차가운 시냇물에 언손을 담그고 묵묵히 빨래를 비볐습니다. 여름이 되면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연화는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고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옷이 흠뻑 젖어도 부채질 한번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요. 최 씨 부인은 더위에 지친 연화에게 얼음물 한 잔 주기는커녕 밥이 질다, 국이 짜다 하며 트집을 잡고 밥상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먹으며 줄인 배를 채우곤 했지만 누구를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오면 마당에 수북이 쌓이는 낙엽을 쓸고 곡식을 갈무리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넓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또 쓸어도 바람이 불면 다시 낙엽이 떨어지는데 최 씨 부인은 마당에 낙엽 한 장이라도 보이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눈에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내년 밥은 없을 줄 알아라. 연하는 부르튼 손으로 빗자루를 꽉 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마당을 쓸고 또 닦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홀로 일하는 연하의 그림자는 길고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면 연하의 고생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얼어붙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일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고 찬물에 행주를 빨 때는 손이 빨갛게 얼어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문 밖에서 떨고 있는 연화에게 군부를 덧대라 방이 식었다 하며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언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넣었습니다. 어느 날은 최 씨 부인이 아끼던 비단, 치마에 얼룩이 묻었다며 연화를 닥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인 자신이 실수로 국물을 흘린 것이었으나 그녀는 뻔뻔하게도 연화가 빨래를 잘못해서 생긴 얼룩이라며 누명을 씌웠습니다. 내년이 내 비단, 옷을 망쳤구나.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이나 아느냐. 부인은 연화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연화는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고 눈물을 삼키며 잘못했다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집안의 늙은 행랑 할멈은 안타까움에 가슴을 쳤습니다. 할멈은 부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몰래 연화에게 고구마나 떡을 쥐어주며 위로하곤 했습니다. 아가, 너무 서러워 마라. 하늘이 다 보고 계신다. 언젠가는 너에게도 볕들 날이 올 거야. 할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연화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연화는 모진 구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잔치에서 사람들이 연화의 미모를 칭찬하며 저런 며느리 하나 얻으면 소원이 없겠네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은 후로는 연화가 자신의 딸보다 더 좋은 혼처를 구할까봐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내 딸보다 잘 되어서는 안 되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런 꼴은 못 봐. 부인은 속으로 사악한 다짐을 하며 연화의 앞길을 막을 궁리를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인 최 부자에게도 연화 흉을 보며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여보, 저 연화라는 아이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여우처럼 살살 눈웃음을 치는 것이 집안 남자들을 홀릴까봐 겁이 난다고요. 하지만 점잖은 최 부자는 허허 웃으며 사람이 고와서 그러는 걸 가지고 당신은 너무 예민하게 구는구려 하고 넘겼습니다. 남편마저 연화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부인의 질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제는 단순히 미워하는 것을 넘어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연화를 불러놓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머리꼴이 그 모양이냐. 그리고 옷은 그게 뭐냐. 거짓골이 따로 없구나. 연화는 항상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깨끗이 빤 옷을 입고 있었지만 부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밉게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더 단정히 하겠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자 부인은 단정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꾹 참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를 그냥 내쫓으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욕할 텐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저 아이가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그녀는 연화가 불행해지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연화를 이 집에서 치워버리고 자신의 딸만이 돋보이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무렵 연화도 집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초리가 예전보다 훨씬 매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불호령이 떨어지는 횟수가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고아 신세인 연화로서는 이 집에서 쫓겨나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죽은 듯이 엎드려 성실히 일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바르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마을의 가을은 깊어가고 들판의 곡식들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였지만 최 부자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탐스럽게 열린 감들이 붉게 익어갈 무렵 부인은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판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피우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시집을 보내는 거야. 아주 끔찍한 곳으로 시집을 보내버리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쫓아낼 수 있어. 그것도 아주 명분이 서는 일이지. 부인은 곧바로 중매쟁이를 부를까 생각했지만 번듯한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연화가 평생 고생하며 자신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집이나 부잣집은 절대 안 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매일 눈물로 세수하며 살아야 해.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지. 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그 먹구름은 곧 연화의 머리 위로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인은 저녁상을 물리고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아 부인은 짐짓 인자한 척 목소리를 꾸미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혼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 너를 친딸처럼 아끼니 좋은 짝을 찾아주려 한다. 연화는 부인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당황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인의 눈빛이 웃고는 있었으나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마님 곁에서 더 배우고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여자는 때가 되면 출가회인이 되어야 하는 법. 내 이미 마음을 먹었으니 너는 그리 알고 준비하고 있거라. 부인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방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밤하늘의 뜬 달을 보며 자신의 앞날에 먹구름이 들이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연화의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지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연화의 눈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의 풍경과는 달리 최 부자네 담장 안에서는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정한 음모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최 씨 부인이 꾸미고 있는 계략은 무엇이며 가엾은 연화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지 밤바람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듯 스산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들판의 황금빛 물결이 서서히 사라지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 채비를 서두르느라 분주했고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눈을 뿌릴 듯 잔뜩 찌푸린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 아래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행색이 어찌나 기이하고 남루한지 지나가던 개들조차 짖기를 멈추고 꼬리를 내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알 수 없는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였습니다. 그 거지의 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감지 않은 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떡이 져서 새집처럼 엉겨붙어 있었고 얼굴은 숯 검댕을 칠한 듯 시커먼 때로 뒤덮여 눈, 코, 입조차 제대로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라고는 누더기를 기워 만든 천 조각들을 얼기설기 엮어 걸친 것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여기저기 찢어져 찬바람이 숭숭 들어갔고 움직일 때마다 고약한 악취가 진동하여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털썩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빈 바가지를 내밀며 밥 한 술만 주십시오. 며칠을 굶었습니다. 하고 애처롭게 읍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본래 인심이 후한 편이었으나 이 거지의 행색이 너무나 흉측하여 선뜻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치마폭 뒤로 숨었고 어른들은 재수음 붓겠다며 침을 뱉거나 먼 길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거나 땅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끔 누군가 던져주는 식은 밥덩이나 썩은 과일을 허겁지겁 주워 먹는 모습은 짐승과 다를 바 없어 보여 보는 이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기어이 최 부잔의 집 안주인인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님, 마을 입구에 아주 고약한 거지가 하나 나타났는데 꼴이 말이 아니랍니다. 냄새가 어찌나 심한지 근처에만 가도 구역질이 날 정도라니까요. 하인의 말을 들은 최 씨 부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런 더러운 것이 우리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라 하고 쏘아 붙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부인의 머릿속에는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악하고도 교묘한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기회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을 시켜 그 거지를 집 마당으로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하인은 깜짝 놀라 마님, 그런 더러운 자를 어찌 신성한 앞마당까지 들이시려 합니까? 하고 만류했지만 부인은 눈을 부라리며 당장 시행하라 호통을 쳤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은 코를 틀어쥐고 마을 어귀로 달려가 그 거지를 데려왔습니다. 최 부잔의 대문을 들어선 거지는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넓은 마당에 압도되어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부인은 팻마루에 앉아 부채로 코를 가린 채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거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부인의 눈에는 혐오감 대신 기이한 희열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저토록 천하고 더러운 자라면 내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겠어.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녀가 꿈꿔왔던 연하의 몰락을 실현해줄 도구로 저 거지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짐짓 인자한 목소리로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찌하여 그리 비참한 꼴을 하고 있느냐? 거지는 덜덜 떨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떠돌 뿐입니다.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일러 거지에게 밥상을 차려주라 명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의아해하면서도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을 대충 그릇에 담아 거지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거지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이 맨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밥풀이 수염에 덕지덕지 묻고 국물이 옷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꼴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먹는구나. 그래, 배가 부르니 이제 내 말을 잘 듣겠지. 거지가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자 최 씨 부인은 본색을 드러내며 거지에게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생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마. 그리고 아주 곱고 예쁜 색시도 하나 줄 터이니 내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거지는 밥을 먹다 말고 멍한 표정으로 부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색시를 준다는 말에 거지의 흐리멍덩한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 같은 놈에게 색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거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부인은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준다면 주는 것이다. 대신 조건이 있다. 오늘 당장 그 색시를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거라. 부인은 즉시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 말고 급히 달려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밥풀 묻은 얼굴로 멍하니 앉아있는 거지가 있었고 갯마루 위에는 서슬퍼런 눈빛의 최 씨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당에 있는 하인들도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부채를 탁 접으며 연화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화야, 네 짝을 찾았느니라. 저기 앉아있는 분이 바로 네 서방님이시다. 연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분이라니요. 연화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 싫으냐? 사지 멀쩡한 사내가 널 거두어 주겠다는데 감지덕지 해야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맺어주는 인연이니 토달지 말고 당장 짐을 싸서 따라 나서거라. 그것은 혼사가 아니라 형벌이나 다름없는 선고였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저토록 곱고 착한 연화를 거지에게 시집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부인은 시끄럽다.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어디서 감히 쑥덕거려.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마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 마님 곁에서 죽도록 일만 하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연화는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행랑할멈이 뛰쳐나와 연화 앞을 막아서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멈은 평생 이 집에서 일해온 터라 부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마님, 이건 아니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요. 저 아이가 그동안 이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찌 저런 거지에게 주려 하십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할멈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를 끌어안으며 부인을 향해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내치시고 이 아이는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할멈의 태도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감히 주인에게 훈계질이야? 내년도 저 거지랑 같이 쫓겨나고 싶으냐? 부인은 할멈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의 앞날은 모르는 법이라 했습니다. 훗날 이 일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러십니까? 할멈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외쳤지만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앞날은 내가 알아서 한다. 당장 저것들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결국 연화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매달려봤자 자신을 감싸주는 할멈까지 다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할멈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연화의 인사에 할멈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 모진 세상을 어찌 살아가려고. 연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야 낡은 무명 치마저고리 몇 벌과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빚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연화가 조그만 보따리를 들고 나오자 거지는 엉거주춤 일어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지도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지 아니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연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최 씨 부인이 있는 안방을 향해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 말은 저주가 아닌 진심 어린 작별 인사였으나 부인은 방문을 닫아 걸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킬킬거리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연화가 거지를 따라 대문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최 부자네 마님이 독하다 하더니 정말 너무하는구먼. 저 고운 연화가 거지랑 혼인을 하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낙네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안타까워했고 사내들은 최 부자네 대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연화를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최 부자네의 위세가 워낙 등등했기에 잘못 나섰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연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옆에서 걷는 거지는 절뚝거리며 걷느라 속도가 느렸고 연화는 묵묵히 그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깨끗한 버선발이 흙바닥에 더러워질 때마다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달려나와 연화의 손에 주먹밥 몇 덩이를 쥐어주며 가다가 배고프면 먹거라.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울먹였습니다. 연화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하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더욱 처연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연화의 치맛자락이 휘날렸습니다. 거지는 춥지도 않은지 누더기 옷을 펄럭이며 앞장서 걸었고 연화는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마을 어귀의 장승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까마귀 한 마리가 고목나무 위에서 까악까악 하고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연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돌아보면 정든 마을과 사람들이 눈에 밟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최 부자네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거지의 아내가 되어 거친 세상으로 내던져진 가련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을 받으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거지였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인적 드문 깊은 산속이었고 그곳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저주가 실현될지 아니면 행랑할멈의 말대로 알 수 없는 앞날이 펼쳐질지 모든 것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연화를 거지가 투박한 손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닿은 거지의 손은 거칠고 더러웠지만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손을 뺄 뻔했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거지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조심하시오. 길이 험하오. 거지가 처음으로 건넨 말은 투박했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거지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때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을 느끼며
다시 묵묵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어둠이 숲을 완전히 집어삼킬 무렵 그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 중턱에 다다랐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살을 애는 듯했고 어디선가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앞서가는 거지의 등이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이 낯설고 초라한 산에뿐이었습니다. 최 부잔의 기와집 따뜻한 아랫목은 이제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가 되었고 눈앞에는 춥고 배고픈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겠다는 삶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그렇게 연화와 거지는 세상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화가 떠난 빈자리를 보며 통쾌해했고 자신의 딸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낡은 집신짝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을 비출 찬란한 보석이었음을, 그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마치 훗날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 쏴아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산속은 스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구슬피 울어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괴기한 춤을 추는 듯한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듯했습니다. 연화와 거지는 덩굴과 자풀을 헤치며 산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서야 겨우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화전민이 살다가 버리고 간 다 쓰러져가는 흙집이었는데 지붕은 반쯤 날아가 하늘이 보이고 벽은 금이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 곳 없는 두 사람에게는 이 초라한 오두막조차 감지덕지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연화는 짐을 풀기도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집 안팎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방구석에 수북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마른 낙엽을 긁어 모아 바닥에 깔아 냉기를 막았습니다. 거지는 그런 연화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말없이 밖으로 나가 썩은 나무들을 주워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썰렁하던 폐가에도 아주 조금씩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가져온 쌀을 조금 덜어 죽을 끓였고 두 사람은 깨진 사기 그릇에 묽은 죽을 담아 나누어 먹으며 산속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거친 음식과 차가운 잠자리였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불안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을 떴을 때 거지는 이미 일어나 마당에 있는 자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누더기 옷은 여전했지만 일을 하는 손놀림은 예전 마을 어귀에 앉아있던 게으른 거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연화는 근처 계곡으로 가서 맑은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큰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장작불을 지펴 물을 데웠습니다. 물이 따뜻해지자 연화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날이 차니 따뜻한 물에 몸을 씻으시지요. 제가 등을 밀어드리겠습니다. 거지는 잠시 주저하는 듯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오두막 뒤편으로 갔습니다. 연화가 정성스럽게 남편의 몸을 씻기자 시커먼 때 구정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씻지 않았는지 살결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던 때가 벗겨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러운 때와 덥수룩한 수염 속에 감춰져 있던 남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것입니다. 쑥 검댕이 칠해져 있던 얼굴이 씻겨나가자 뽀얀 피부와 오뚝한 콧날, 그리고 짙고 뚜렷한 눈썹을 가진 헌칠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 추레한 거지가 아니라 마치 한양에서 내려온 귀공자처럼 기품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욕을 마치고 연화가 챙겨온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남편은 이제 영락없는 선비의 자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그동안 감추어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인,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내 사실은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으로 간신들의 모함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거지 행세를 하며 떠돌던 중이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눈빛은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안도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씨 부인의 악독한 계략이 오히려 연화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어 귀한 인연을 맺어준 셈이 된 것입니다. 남편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네,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신세지만 부인의 고운 마음씨에 감동하여 다시 세상에 나갈 용기를 얻었소. 네, 반드시 재기하여 부인을 고생시킨 이 시간을 갚아주리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양반이든 거지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제 도리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를 확인했고 산속의 허름한 오두막은 세상 어느 궁궐보다도 따뜻하고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태감을 구했으며 밤이 되면 연화가 구해온 종이와 붓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내조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캔나물과 남편이 구해온 약초를 다듬어 5일장이 열리는 먼 아랫마을까지 걸어가 내다 팔았습니다. 또한 밤을 새워 챗바느질을 하여 푼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남편이 읽을 책과 밤을 밝힐 기름을 샀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밤마다 오두막에서 울려 퍼지는 남편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거지를 따라 산으로 들어간 뒤 굶어 죽었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내 그럴 줄 알았지 주제 파악을 못하더니 꼴좋다며 혀를 찾고 자신의 딸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낼 준비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매일 밤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짐승들조차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밤이면 오두막 주변은 신비로운 정적으로 감싸였습니다. 남편의 학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의 눈빛은 세상을 꿰뚫어 볼 듯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산속에서의 생활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렀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꽃을 따다 화전을 부쳐 먹으며 서로의 입에 넣어주었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혔습니다.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시를 읊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인 산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비록 거친 음식과 남루한 옷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연화는 남편을 하늘처럼 섬겼고 남편은 연화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아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성벽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것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가끔 장터에 다녀오는 연화에게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묻곤 했습니다. 요즘 나라님께서 어진 정치를 펼치신다더냐? 아니면 탐관 오리들이 백성을 괴롭힌다더냐? 연화가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면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겨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을 보며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산속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며칠 동안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였지만 오두막 안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남편은 책을 읽고 또 읽어 책장이 너덜너덜해질 지경이었고 붓을 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과거 공부에 매진하고 있음을 알고 끼니를 거르는 한이 있어도 남편의 밥상에는 따뜻한 밥과 국을 올리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라도 남편에게 필요한 책을 구해주고 싶은 것이 연화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연화의 정성을 알기에 남편은 더욱 치열하게 학문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3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읽던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에 뜬 보름달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선 듯 방으로 들어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이 열린다고 하니 내 한양으로 가서 뜻을 펼쳐보고자 하오. 그 말은 연화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말이자 동시에 기약 없는 이별을 예고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뜻을 펼치실 때가 오셨군요. 부디 몸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남편의 한양행이 결정되자 연화는 분주해졌습니다.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무명천을 꺼내어 남편이 입고 갈 도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하며 이 옷이 남편을 지켜주는 갑옷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며칠 밤을 새워 집신을 삶고 먼 길을 가며 먹을 미숫가루와 육포를 준비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연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연화의 모습이 안쓰럽고 고마워 잠든 연화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내 이번에 가면 반드시 금이 환영하여 부인을 호강시켜 주리다.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변변한 반찬 하나 없는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밥그릇을 비운 후 연화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부디 몸 건강히 계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오. 내 목숨을 걸고 장원급제하여 돌아올 것이니.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서방님, 저는 이곳에서 서방님의 성공을 빌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방님께서 오시는 날 가장 환한 등불을 밝혀 마중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남편은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연화가 지어준 새하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남편의 모습은 눈이 부시게 늠름했습니다. 3년 전 거짓골로 산을 오르던 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길이 험하니 조심하시고 끼니 거르지 마십시오. 남편은 연화를 한번 힘주어 안아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져 발길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남편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두막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쓸쓸했지만 연화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남편이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여전히 최 씨 부인이 연화를 비웃고 있었지만 연화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남편이라는 든든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가끔 보이던 불빛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둥, 밤마다 들리던 글, 읽는 소리가 뚝 끊겼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봐
결국 못 버티고 죽었거나 도망간 개야라며 쑥덕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럼 그렇지. 거지가 글은 무슨 얼어 죽을 글이야.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부인은 연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고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산속의 그 불빛이 꺼진 것이 아니라 더 큰 빛이 되어 돌아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임을 말입니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산과 들에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연하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급제를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구름을 넘어 멀리 한양 땅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남편은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만 그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산속에서 연화와 함께 갈고 닦은 학문과 기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제가 발표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붓을 들어 일필이지로 답안을 작성해 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에서는 산속의 맑은 기운과 연화에 대한 절절한 사랑,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남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연화의 얼굴 같은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부인,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곧 기쁜 소식을 안고 달려가리다. 그는 마음속으로 연화를 부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연화와 남편의 편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남편은 장원 급제의 영광을 안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최 씨 부인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마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화로워 보였지만 곧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예감하는 듯 나뭇잎들이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고 강산도 변한다는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더욱 울창해져 시원한 그늘을 드리웠고 사람들의 주름살은 하나둘 늘어갔지만 최 부잔의 기와집의 위세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높아져. 이제는 마을 사람들 누구도 감히 그 앞을 고개 들고 지나가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딸을 인근 고을의 부잣집으로 시집 보낼 준비를 하며 마치 자신이 왕비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안중에는 3년 전 거지에게 시집 보내 내쫓은 연화 따위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고 오로지 자신의 가문을 빛낼 탐욕스러운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마을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나라님이 보내신 암행어사가 남쪽 지방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어사가 얼마나 깐깐하고 엄한지 탐관오리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부자들까지 벌벌 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이번 기회에 우리 마을 최부자도 혼 좀 났으면 좋겠네 하고 수근거렸지만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부자도 이 소문을 듣고 내심 불안해졌는지 곧간 문을 단속하고 하인들에게 입조심을 시키는 등 부산을 떨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남편의 걱정을 비웃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영감은 걱정도 팔자 시구려 우리가 뭐 죄 지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어사가 온다 한들 우리처럼 힘있는 집안을 함부로 건드리겠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어사나리를 잘 대접해서 줄을 대면 더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부인은 하인들을 닥달하여 집 안팎을 쓸고 닦게 하고 산의 진미를 구해와 잔치 준비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어사가 마을을 지나간다면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여 환심을 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와 전 지지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집안은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잔치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이 누군가를 막아세우며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누가 감히 잔칫날 소란을 피우느냐 하며 캔마루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3년 전 보았던 그 거지보다 더 행색이 초라한 거지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갓은 다 부서져 너덜거리고 옷은 기운 자국이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으며 집시는 다 닳아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썩 꺼지지 못해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가 들어오려 해 하며 그를 밀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는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그리도 아깝더냐? 내 이 집 주인을 좀 베어야겠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위엄이 있는지 하인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저 뻔뻔한 태도. 부인은 단박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3년 전 연하를 데리고 떠났던 그 거지, 남편이었습니다. 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3년 전 내쫓긴 그 거지가 아니더냐? 굶어 죽은 줄 알았더니 용케도 살아 돌아왔구나. 부인은 코를 막으며 경멸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거지는 부인의 모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마님,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내 한양 구경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배가 너무 고파 염치불구하고 들렀소. 먹다 남은 밥이라도 좀 주시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최 부자도 방에서 나와 혀를 찼습니다. 젊은 놈이 어쩌다 저꼴이 되었누. 그래, 연화는 어디 두고 혼자 왔느냐. 설마 굶어 죽인 것은 아니겠지. 거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산속 생활이 워낙 고되다 보니 그만 제 못난 탓이지요. 부인은 먼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럼 그렇지. 천한 것이 잘 될 리가 있나. 내 예상대로 비참하게 끝났구나. 부인은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듯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오호라, 불쌍한 연화가 내 놈을 만나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갔구나. 꼴 좋다. 그래, 내 놈이 혼자 살아남아 여기 와서 밥을 구걸하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부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조롱만이 가득했습니다. 부인은 하인들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소금을 한 바가지 가져오너라. 재수온 붓기 전에 이 거지를 쫓아내고 소금을 팍팍 뿌려라. 하인들은 부인의 서슬퍼런 명령에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왔습니다. 그리고 거지를 향해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썩 꺼져라. 하얀 소금이 거지의 누더기, 옷과 머리 위로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거지는 소금을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저 허허하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기이한지 소금을 뿌리던 하인들의 손이 저절로 멈춰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누더기 도포 자락을 거칠게 젖혔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색 물건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5마리나 그려져 있는 오마패였습니다. 거지는 마패를 높이 쳐들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 사출도여. 그 소리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 고막을 때렸고 최 부자네 집 담장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간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며 암행어사 출도요를 외치는 역졸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육모 방망이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자 잔치를 준비하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그릇을 떨어뜨리고 이리저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최 씨 부인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마당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꼴이 되었습니다. 거짓 차림의 암행어사는 돛돌 위로 올라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들, 듣거라. 너희는 그동안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베풀 줄 모르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핍박하였다. 특히 죄 없는 하녀를 엄동설 안에 내쫓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도 남는다. 어사의 호통에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와들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거지가 나라의 높은 관리인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후회로 일그러졌습니다. 어사는 역졸들에게 명하여 최 부자와 최 씨 부인을 포박하게 했습니다. 여봐라, 이 탐욕스럽고 비정한 자들을 당장 묶어라.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의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이다. 밧줄에 꽁꽁 묶인 두 사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어사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거지가 암행어사라니. 최 부자네가 드디어 임자를 만났구먼.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속이 시원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길을 비키시오, 정경부인 행차시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화려하게 장식된 네 사람이 매는 가마가 들어왔습니다.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멈추자 비단 장막이 걷히고 한 여인이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고운 비단 옷에 옥비녀를 꽂고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가진 그 여인은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연화였습니다. 3년 전 누더기를 걸치고 쫓겨나던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품이 넘치는 양반과 마님의 자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눈부신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을 것이라 믿었던 연화가 자신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천천히 걸어와 포박된 최 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거지에게 시집가서 죽은 줄 아셨겠지요. 하지만 하늘은 착한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차분한 목소리는 비수가 되어 최 씨 부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부인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어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의 남편인 암행어사는 돛돌에서 내려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보시오. 저들이 당신에게 준 고통을 이제 되돌려줄 때가 왔소. 저들을 어찌하면 좋겠소? 곤장을 칠까요? 아니면 옥에 가둘까요? 부인의 뜻대로 하리다. 어사의 말에 최 부자 부부는 아이고, 마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눈이 멀어 마님을 몰라봤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연화의 치맛자락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들을 벌 주는 것은 나라법에 맡기시되 너무 가혹하게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비록 저를 모질게 대하셨지만 어릴 적 오갈 데 없던 저를 거두어 먹여주신 분들입니다. 그 은혜마저 잊을 수는 없습니다. 연화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쩜 저리 마음이 고울까. 부처님이 따로 없네. 사람들은 연화의 넓은 아량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화의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고 나서자 그제야 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정그렇다면 내 참작하리다. 하지만 죄는 죄인 법. 너희가 쌓은 재물은 백성들의 고열을 짠 것이니 곳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는 당분간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자숙하며 지내라. 이것이 내 마지막 관용이다. 어사의 판결에 최 부자는 감지덕지하며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곳간을 다 열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공포와 긴장은 사라지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역졸들은 포승줄을 풀어주었고 최 부자는 즉시 하인들에게 곳간문을 활짝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쌀가마니가 마당으로 옮겨지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3년 전 연화에게 떡을 쥐어주며 울었던 행랑 할멈이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아니 마님, 살아 계셨군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복 받을 줄 알았다니까. 연화는 할멈을 껴안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최 부자네 집마당은 더 이상 탐욕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억울한 자의 한이 풀리고 오만한 자가 무릎을 꿇으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연화와 관복으로 갈아입은 어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암행어사 만세, 연화아씨 만세를 외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부끄러움에 방으로 숨어버렸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도 평생 잊지 못할 뜨거운 교훈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이 남아 이 밤의 끝을 따뜻하게 덮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어스름한 저녁 기운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지만 최 부자네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횃불로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곳간 문이 활짝 열리자 묵은 쌀 냄새 대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바가지와 자루를 들고 와 쌀을 받아갔고 마당 한쪽에서는 커다란 가마솥에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쇠고기 국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 부자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억지로 준비했던 가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이웃들이 함께 배를 채우고 마음을 나누는 진정 사람 냄새가 나는 진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도로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하나씩 입에 물고 마당을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를 곁들이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먼. 최 부자네 곳간 쌀로 밥을 지어 먹다니 꿈만 같아. 사람들은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으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그동안 서슬퍼런 최 씨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 살았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끌벅적한 잔치 마당의 구석, 햇마루 한쪽에는 최 부자와 최 씨 부인이 죄인처럼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쌀로 지은 밥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워하는 기색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인색하게 살았는지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더 역력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밥을 권하지 않아 뻘쭘하게 앉아 있을 때 누군가 그들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상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님, 그리고 대감마님, 시장하실 텐데 드십시오. 비록 화려한 반찬은 없지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마음을 녹여줄 것입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원망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연화야, 네가 어찌 우리에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부인에게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자랐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국밥을 드시고 앞으로는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최 씨 부인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국밥 그릇에 뚝뚝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 또한 묵묵히 국밥을 떠넘기며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국간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지 그 쌀로 사람들의 배를 불려줄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어 있던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곁을 지키며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수군거림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연화는 양반집 마님이 될 그릇이야. 저 넓은 마음씨를 좀 보게. 사람들은 연화의 덕망을 칭찬하며 최 부자 부부에 대한 미움도 거두어들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연화는 행랑채에 있는 늙은 할멈을 찾았습니다. 할멈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은 채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내 평생 소원이 우리 연화 씨가 잘 되는 꼴을 보는 것이었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연화는 할멈의 거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리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한양으로 올라가면 할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채비하여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려주셔야 해요. 연화의 약속에 할멈은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평생을 고생한 할멈에 대한 깊은 보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둥근 보름달이 마을 위로 둥실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최 부잔의 기와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배불리 먹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이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의 삭막한 정막과는 다른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연화와 그녀의 남편인 암행어사는 갯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3년 전 쫓겨나듯 떠났던 그 밤의 차가운 바람과는 달리 오늘 밤의 바람은 부드럽게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부인, 고맙소. 부인의 지혜와 덕 덕분에 내가 복수심에 눈멀지 않고 사람답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소. 만약 내가 저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렸다면 순간은 통쾌했을지 몰라도 마을에는 또 다른 원한이 남았을 것이요. 연화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께서 훌륭한 분이시기에 제 뜻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마음의 짐 없이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는 연하 부부를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로 인사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최 부자와 최 씨 부인도 맨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화에게 비단 쌈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연화야,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이다. 네가 가는 길에 보태 쓰거라.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화는 쌈지를 정중히 거절하며 웃었습니다. 마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폐물은 훗날 따님을 위해 쓰시거나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십시오. 저는 서방님이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연화의 모습에 부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가 가마에 오르고 어사가 말에 오르자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환송했습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한양 가셔서도 우리 마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함성 속의 행렬은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화는 가마 창문을 열고 멀어지는 마을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정들었던 우물가, 땀 흘려 일했던 밭, 그리고 자신이 살던 행랑채까지. 비록 고생스러운 기억이 많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고향이었습니다. 3년 전 거지 남편을 따라 울며 넘었던 그 고갯길을 이제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 부부가 떠난 뒤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곳간을 자주 열어 빈민을 구제했고 최 씨 부인도 더 이상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성질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네가 개과천선했다며 칭송했고 마을의 인심은 예전보다 훨씬 더 넉넉해졌습니다. 산속 오두막은 연화 부부가 살았던 곳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보존했고 가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들러 기운을 받아가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의 남편은 조정에서 높은 벼슬에 올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고 연화는 지혜롭고 자애로운 정경 부인으로 칭송받으며 내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매년 쌀과 비단을 고향 마을로 보내어 예정을 잊지 않았고 행랑할 몸을 한양으로 모셔와 돌아가시는 날까지 친부모처럼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거지에게 시집가서 인생을 망친 줄 알았던 연화의 이야기는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온 세상이 잠든 시간,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착한 연화가 흘린 눈물은 기쁨의 비가 되어 땅을 적셨고 그녀가 베푼 작은 친절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아서 당장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면 반드시 따뜻한 볕이 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화가 살았던 그 평화로운 마을의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불어오고 나뭇잎들은 사그락거리는 소리로 하루의 끝을 알립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을 청할 시간입니다. 연화가 남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갔던 그 꽃길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향기롭고 따스하기를 기원합니다. 걱정은 밤바람에 실려보내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시길.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